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북한 정찰국 엘리트가 여든 노부와 8살 딸을 끌고 두만강을 건넌 그 밤에 그가 가장 무고했던 게 강도 공안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였을까요? 김정은 명령이 안 통한다. 평양 체제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 요즘 부쩍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 일가족이 일제히 등을 돌리는 그런 영화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균열은 훨씬 조용한 곳에서 훨씬 오래전에 훨씬 깊게 진행돼 왔습니다. 정찰국 엘리트, 평양 한복판에 아파트 받고 배급 걱정 없이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바깥 세상 화면을 매일 들여다보던 사람. 그 사람이 왜 모든 걸 버리고 노부모와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품속에 품고 두만강을 건넌 노숟가락 한 자루, 그 작은 쇠붙이 하나가 70년 묵은 한 덩어리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표면에서 한번, 동기에서 한번, 가장 깊은 구조에서 한번 세 층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갑니다. 체제 붕괴는 군대 가등 돌리는 그 자극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정찰국 엘리트의 머릿속에서 한 자루의 낡은 숟가락 앞에서 평생 믿어온 신화가 갈라지는 그 순간, 사실 체제는 그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을 건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안 됩니다. 북에 친척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연이라 끝까지 이름은 건철로만 가요. 함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함흥 냉면, 그 시원하고 매콤한 냉면 다들 아시죠? 그 냉면이 나온 그 함흥입니다. 성천강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흥남 앞바다가 나오는 그 도시. 건철은 그 강가에서 자란 아이예요. 아침이면 어머니가 싸주신 강냉이밥 도시락을 보자기에 둘둘 말아들고 강둑을 따라 학교에 갔던 아이. 아버지는 함흥 비날론 공장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비날론. 이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북에서 자체 개발했다며 주체의 섬유라고 그토록 자랑하던 그 섬유.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분. 새벽에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건철은 머리가 됐어요. 동네에서 저 집 건철이는 나라의 부름을 받을 놈이다. 그런 소리 들으며 자라고 정말로 평양으로 올라가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북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 대학에 들어갑니다. 비날론 공장에서 평생 손마디 굵어가며 일하신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들 평양 간다는 소식에 처음 환하게 웃으시던 날, 그날을 건철은 평생 못 잊는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건철이 들어간 자리가 정찰국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바깥 세상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거리 영상, 시장 화면 소식, 그런 걸 매일 지켜보는 게 임무였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게 그 자리의 명분이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느냐. 함흥 골목에서 지게지고 산에서 나무하던 아이가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건철 본인 말로는 출세 꼭대기에 올라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80대 아버지와 아내, 8살 딸 은별이까지 가족 전체를 데리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별세하셨어요. 중국을 종단하고 동남아 밀림을 해치고 마지막으로 한국 공관문을 두드리기까지 죽음의 사선을 수십 번 넘는 길이었어요. 가난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정찰국 엘리트한테 미래가 없었을 리가요. 그럼 왜냐? 한 자루의 노숟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한번 돌려야 합니다. 건철이 어렸을 때 이야기로요. 건철의 어머니는 평소엔 그렇게 부지런하고 다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꼭 보름달이 휘영청 뜬 밤이면 마당에 홀로 나가 남쪽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셨다는 겁니다. 명절날 밤이면 더 했고요. 다들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데 어머니만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어린 건철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며 등을 토닥이셨고요. 그 의문이 건철이 평양 정찰국 엘리트가 된 어느 날 한 화면 앞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쪽 방송을 모니터링 하던 중에 흘러나온 이산가족 찾기 방송.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마이크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큰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우는 장면. 건철은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꼼짝 못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게 무서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날 밤 건철이 함흥에 내려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남쪽에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방송이 있다고, 늙은 분들이 수십 년 헤어진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우신다고.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울음을 우셨대요. 한참을 그렇게 우시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노숟가락 하나를 꺼내십니다. 촛대가 묻어 거뭇하게 윤이 나는 손잡이 끝에 가느다란 표식이 새겨진 오래된 노숟가락.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 죽기 전에는 너한테 말해야겠다. 어머니는 함흥 출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향은 흥남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그 추운 겨울 흥남부두에서 남쪽으로 가는 배에 매달려 떨던 수십만 피난민, 영하 30도,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건철의 외할머니와 어린 외삼촌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미군 함정에 오릅니다. 어머니는 그만 인파에 휩쓸려 가족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12살 어린 것이 그 추운 부두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어머니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그 노숟가락 한 자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철은 체제가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가 평생 못 가셨던 그 길을 어머니 대신 그 한 자루 숟가락에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이게 단순한 탈북이 아닌 이유. 70년 봉인된 한이 한 가족의 척추를 휘게 한 끝에 결국 그 길로 사람을 내몬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뉴스에서 다루면 보통 한 줄로 정리되곤 합니다. 북한 엘리트 일가족 탈북 끝. 그런데 이 한 줄 뒤에 70년 묵은 한이 한 가족의 척추를 어떻게 휘게 만들었는지 그 구조까지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 한을 평생 가슴에 묻으셨다. 어머니의 선택, 어머니의 인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는 그 한을 묻은 게 아니에요. 묻도록 강제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에는 출신 성분제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차별이 아니에요. 3대를 따져서 토대 성분, 가족 성분, 사회 성분으로 사람을 51개 부류로 분류하는 시스템. 홍일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정리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그냥 가족사가 아니에요. 적대계층 직행표예요. 한번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면 그 자식도 손자도 평생 평양은 못 들어가고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 친정이 없다고 거짓말한 이유, 그게 너무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침묵 위에 건철의 평양 출세가 있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입학이 있었고 정찰국 자리가 있었고 온 집안의 생존이 있었던 겁니다. 진실 한마디면 건철의 학교는 취소되고 자리는 박탈되고 가족 전체가 짓밟히는 구조였어요. 어머니가 보름달 밤마다 마당에 나가 소리 없이 우셨던 그 모습, 그게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한 사람의 입을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그 압력이 새어나오던 작은 틈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출신성 문제는 사람을 분류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 간 침묵을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못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가족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맑게 만드는 구조. 70년 동안 작동해온 가장 효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분단을 만든 건 195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단을 70년 동안 연구한 건 폭격이나 휴전선 철조망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의 이불 안에서부터 막아놓은 이런 내부 통제 장치였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가족 만나는 통일은 자료상의 통일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양치기 소년 우화 거꾸로 본 그림이에요.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 처벌받는 마을. 그게 70년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정찰국이라는 자리,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남쪽 방송, 거리 영상, 시장, 화면, 뉴스 매일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평양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만 들어가는 자리, 명분은 명확하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매일 남쪽 화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일으킬까요? 권철도 처음엔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조작이다, 거짓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남조선은 미국 놈들한테 짓발에 헐벗고 굶주리는 땅이라고. 그러니 저 화면은 다 조작일 거다. 그런데 매일 들여다보다 보니 이상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다고요. 사람들 옷차림이 계절 따라 바뀌고 거리 간판이 해마다 달라지고 시장에 쌓인 그 사소함을 무슨 수로 다 꾸며냅니까? 똑같은 동네가 몇 해 사이에 점점 번듯해지는 그 디테일을 어떻게 가짜로 만듭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거짓말은 자꾸 보면 들통이 납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는 보면 볼수록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체제가 가장 신뢰하던 그 자리, 정찰국 엘리트, 그 사람들 머릿속에 체제가 자기 손으로 매일 의심의 씨앗을 직접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손으로 도끼를 내려친 셈입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찰국 엘리트가 마음으로 탈북을 시작한 그 순간 군인이 등을 돌리기 한참 전부터 체제는 사실상 그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별주부전 토끼 얘기예요. 정찰국 자리가 사실은 토끼가 간 빼러가는 용궁행, 그 길이었던 거죠. 다만 이번엔 토끼가 거꾸로 용궁의 거짓을 깨닫고 자기 발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김정은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장 신뢰해야 할 자리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앉혔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 매일 체제의 거짓을 입증해 주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많아질수록 체제는 안에서부터 더 빨리 갉아먹힙니다. 출구 없는 자기 함정이죠. 여기서 건철 아버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건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비난론 공장, 김일성이 자체 개발했다며 그토록 자랑한 주체의 섬유 비난론. 그런데 실제로 비난론이 어떤 섬유였느냐. 옷이 빳빳하고 염색이 잘 안 되고 통기성도 떨어지는 저질 섬유였습니다. 그 시기 한국, 일본 합성 섬유에 한참 뒤떨어졌고 효율은 최악이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정리한 북한 산업기술 분석 보고서들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걸 자랑해야 하는 시스템. 그게 비난론이에요. 비난론 자랑할 시간에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됐을 텐데요. 비난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실패했는지 주류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적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다룰까요? 다루기 시작하면 주체사상이라는 그 거대한 신화의 첫 단추가 풀려버리거든요. 한 단추가 풀리면 나머지도 따라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건철 아버지는 자랑할 게 없는 자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일하신 거고 건철은 그 자랑이 가짜라는 걸 매일 확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한 집안 부자가 같은 거짓의 양쪽 끝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던 셈이에요. 건철이 화면에서 본 거리, 시장, 사람들 처음엔 다 꾸민 거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너무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퇴근길에 지친 얼굴, 시장 아주머니들이 흥정하는 그 생생한 목소리, 그 사소함을 꾸미는 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 딱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철은 그 옷이 없다는 걸 그것도 매일 화면으로 확인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철이 매일 들여다본 그 남쪽 화면 어딘가에 진짜로 자기 외할머니가 외삼촌들이 살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핏줄을 매일 화면으로 보면서 그게 핏줄인 줄도 모르고 저게 동태로만 보고 있던 거예요. 거리에 막혀있는 그 차들 중 한 대에 자기 외삼촌이 앉아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분단의 가장 잔혹한 구조예요.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 적으로 보게 만드는 시스템. 한 사람의 가족을 그 사람 머릿속에서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게 임무라고 시키는 그 구조. 이쯤에서 시야를 한번 확 넓혀야 합니다. 건철 어머니 이야기가 한 가족의 사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1950년 12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후퇴작전에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철수작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흥남부두예요. 미 해군 공식 기록과 한국군 전사를 종합해보면 동원된 함정만 약 193척, 군인 약 10만 5천 명, 피난민 약 9만 1천 명,
차량 약 1만 7,500대, 물자 약 35만 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 부두에 매달려 떨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 이야기는 꼭 해야 합니다. 정원 60명짜리 미군 화물선이었어요. 그 배에 피난민 1만 4천 명을 태웠습니다. 정원의 230배. 그런데 항해 중 사망자는 0명, 출생자는 5명. 기네스북의 단일 선박 최대 인명 구조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같은 그림이었어요. 다만 광야의 비 대신 빙판 바다였고 약속의 땅 대신 살아남기 위한 거제도가 목적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두에서 나온 노래가 있죠. 1953년 현인 선생이 부른 굳세어라 금수나. 가사 첫 줄이 그렇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흥남 부두에서 여동생을 잃은 형이 그 잃어버린 동생을 평생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70년 넘게 흘러나오는 한 그 부두는 아직 닫히지 않은 겁니다. 건철 어머니 같은 12살 소녀들이 그 부두에 수천 명이 남겨졌습니다. 대부분이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났어요. 그 한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건철의 딸 은별이 손에 쥐어진 그 노숟가락이 사실은 70년 전 흥남부두에서 어머니 손이 놓인 그 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산입에 거미줄 치야. 그 흔한 속담이 그 어머니들 입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한 채 한평생을 사신 거예요. 숫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4년 통계입니다. 1988년 이후 등록된 이산가족이 누적 약 13만 3천여 명, 그중 현재 생존자는 약 3만 8천 명,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에서 90대입니다. 매년 3천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매년 3천 명씩 숟가락 한 자루 손에 쥔 채로 가족을 못 만나고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흥남부두에서 손을 놓친 그 모녀처럼 끝내 못 만난 채로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통계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시간이요. 건철은 한국에 도착한 뒤에 어머니 가족 찾기를 시작합니다. 적십자, 이산가족, 기관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가진 단서는 셋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고향이 흥남이라는 것. 1950년 12월 흥남부두 철수 때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노숟가락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표식.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다고 했어요. 60년도 더 지난 일이고 그 어른들이 살아계실 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기록들을 맞춰가던 끝에 한 가족이 떠올랐어요. 부산에 사는 어느 집안. 그 집안에 평생 잃어버린 막내 누이 이야기를 하시던 어른이 계셨답니다. 흥남부두에서 어린 동생 손을 놓쳤다고, 그 동생을 평생 찾으셨다고. 그 어린 누이가 바로 건철의 어머니였습니다. 건철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어린 은별이 손을 잡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약속한 자리에 들어선 이 건철보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어딘가 어머니를 닮은 구석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건철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노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그 표식을 보여드렸어요. 그 순간 외사촌 어른이 그 숟가락을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게 우리 집 숟가락이다. 우리 어머니가 흥남 떠나올 때 한 쌍을 나눠 가졌다고 평생 말씀하셨어. 한 자루는 당신이 가셨고 한 자루는 못 데려온 막내딸 손에 쥐어주셨다고. 60년을 헤어졌던 한 쌍의 숟가락이 한 식탁 위에서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분단이 가족을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그 침묵을 강제한 시스템이 분단을 70년 동안 살려둔 겁니다. 처음에 우리 물었죠. 정찰국 엘리트가 평양을 등진 진짜 이유가 뭐였느냐?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는 체제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한 자루의 숟가락이 평생 향하지 못한 그 길을 어머니 대신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이야기 들을 때 그냥 한 사람의 사연 아닌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와 보니 이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동안 봉인된 13만 가족의 이야기였다는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건철이 어머니 영정사진을 그 자리에 모셔두고 외사촌들과 함께 절을 올리며 한 말, 그 말이 건철 평생의 답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그곳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에요. 70년이 한 식탁 위에 내려앉은 순간입니다. 건철의 아버지는 그 후 한국 땅에서 몇 해를 더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족을 만나고 손녀 은별이가 이 땅에서 자리 잡아가는 걸 두 눈으로 보시고 어느 봄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건철은 아버지를 한국의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그 땅을 한 번도 못 밟으셨죠. 무덤조차 없는 어머니. 그게 건철 평생의 가시예요. 은별이는 이제 다 컸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아버지 등에 업혀 별을 가리키던 그 8살이 어엿한 처녀가 되어 사람 대접받는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치며 살고 있어요. 건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였는지 아세요? 24시간 문을 연 가게도 아니고 산처럼 쌓인 마트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소한 풍요를 너무 무덤덤하게 사가는 사람들 표정,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마트에서 멍하니 섰던 이유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자체였던 겁니다. 자유라는 게 뭐였느냐? 건철은 사소한 데서 더 크게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나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는 것,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돌려보는 것, 자식의 학교에서 무엇이든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 자유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건철은 그 노숟가락을 손녀 은별에게 물려주기로 했답니다. 한자로 숟가락 이야기가 아니라 13만 가족의 미완의 숙제라는 걸 다음 세대도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끝내 그 길을 못 가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더 이상 부두에 남겨진 12살 소녀가 없는 그날, 우리 손에 있는 그 마지막 노숟가락이 더는 한이 아니라 그저 식탁 위에 평범한 그릇이 되는 그날, 그날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매년 3,000명씩 떠나가는 그 시간 안에 우리 세대가 그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분단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평양의 어느 골목에, 함흥의 어느 강가에, 그리고 부산의 어느 식탁 위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함께 짚어가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도요. 다음 회에는 흩어진 또 한 가족의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노숟가락 한 자루가 아직 식탁에 도착하지 못한 그 사연들, 우리가 함께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요.